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운영의 한민우입니다. 자, 벌써 이제 동형 모의고사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실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선을 지금 다루고 왔죠. 그러니까 백선과 동형은 문제가 일부 이제 지문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백선 패키지하고 동형 모의고사 패키지가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백선은 그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연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동형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다룹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동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이 동형에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득점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동형에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또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안 나오는 부분도 한 번쯤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60점 과목이라면 이거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루지 않는 부분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누차 이제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요 24개 정도는 그냥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그 24개 정도는 우리가 그냥 맞추는데, 우리는 24개만 맞추면 안 되죠. 이 24개에서 결국 플러스 8개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3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개가 돼야지 이제 8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일단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24개 정도는 그냥 맞추는데 이 8개를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려운 내용까지 모두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래서 동형이 이 8개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췄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득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아주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이해를 하시고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동형을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장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되는 과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걸 연습한다는 걸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동형이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득점을 너무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가 왜 답을 잘못 썼는가, 어디를 모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동형 회차가 진행이 되면서요, 내가 계속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똑같은데 계속 틀리는 부분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그건 내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점을 꼭 이해해 두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동형 모의고사 1회 첫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예요.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응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매회 지금 출제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게 6가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응용되는 지문들, 판례 태도 모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로서 응용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바로 이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틀린 것 그랬죠. 그러면 1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 중개죠. 중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개 용어의 정의를 응용한 거죠.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나와야 되죠.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는 중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의 정의가 이러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했다. 이거는 중개가 분명히 맞습니다. 해당합니다. 자, 2번입니다.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대행해 주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분양 대행은 중개로 볼 수 없죠. 분양을 대행해 주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제 중개가 되는 건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다. 권리금 거래 소개했어요. 중개 아니죠. 그다음에 알선은 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개로 볼 수 있다. 분양을 대행해 주는 행위는 틀렸습니다. 2번 그래서 정답이 된 거예요. 3번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본 이제 지문인데 우리가 중개 행위는 상행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만 해두시고요. 4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키워드는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예요. 이 자가 오피스텔 임차일원과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기를 했어요. 그럼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기를 했다. 이거는 중개는 3자적 입장에서 당사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가 도와주는 행위인데 직접 당사자로서 거래했으니까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쯤은 맞습니다. 판례 태도로서 역시. 그래서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5번 질문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게 중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임대차, 이걸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5번도 역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쉽게 골랐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중개에 관한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중개대상물이에요. 역시 매회 출제하는 부분이죠. 1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판례만 정리하자고 그랬습니다. 중개는, 중개상물은.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을 보이고 있죠. 중개상물의 문제로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입니다. 중개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자, 세차장 구조물을 했던 얘기죠.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민법상 건물 개념과 일치하죠. 따라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나아가 쉽게 해체가 된다는 얘기죠.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이에요.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는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예요.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고. 디귿,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9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유치권, 부동산의 성립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전성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상 권리가 맞아요. 다만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죠? 성립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유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깔고 앉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건 중개할 수 없다. 근데 주의할 점은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된, 유치권이 또는 행사된 건물이, 행사되고 있는 토지, 이렇게 요거는 중개대상 물이 되는 거 맞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해는 꼭 해두시고요. 그래서 해당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자, 리을, 장래의 건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장래의 건물은 뭐예요? 분양권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자, 그럼 지금 옳은 거라겠지 않습니까? 그럼 박스형은 답지기를 꼭 확인하고 쳐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 이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죠. A 공인인증서가 B 공인인증서로 하여금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합니다. 그럼 이건 대여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그러면 A 공인인증서가 B 공인인증서에게 자기의 성명을 쓰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대여입니다. 이것도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격 취소에 1-1로 처벌하죠. 그래서 1번 쯤은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공인인증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5년 동안 공인인증서가 될 수 없다. 자, 자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문제죠. 그러면 이자는 5년 동안 시험을 못 본다. 틀렸죠.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2번 주문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사한 말을 쓸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쓰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말은 쓸 수가 없다. 요거는 쓸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단순히 명함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게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거였죠? 예, 그래서 해당합니다. 아주 잘 내는 판례였고 잘 알고 있고 사칭이었죠. 5번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한 시도자는 이를 5일 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보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지문 암기했어요. 5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갖고 이게 정지가 들어가니까 꼭 체크해야 돼요.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이런 지문에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4번 문제로 갑니다. 그럼 이거는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등록 기준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지휘한다. 특수법인은 지휘한다는 얘기예요. 1번입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틀렸죠? 중개업만을 틀렸어요.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알고 있고요. 2번입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이 3명이라면 최소한 1인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러면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거, 이자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누차 연습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2번 지문은 맞았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3번입니다.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함정이었는데 우리 법인은 4억 이상 보증 설정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보증은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3번도 분명히 맞았는데 그러면 이게 확실히 맞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설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문이 등록 기준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되고 3번은 틀린 겁니다.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었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자, 상법상 회사이면 되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은 알고 있고요. 협동조합이면 되는데 협동조합 중에 사회접동조합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5번입니다.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확보를 해 놓는 거지. 우리는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기재가 안 돼 있을 자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확보 계획이 아니고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여기서 빠진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빠진 기준은 실무교육을 임원사원 전체가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결격사유의 임원사원이 단 1일이라도 해당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죠? 물론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아주 잘 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된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된다? 5천만 원 이상이 되고요. 다음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는데 단 사회접동조합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건 비영리법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명 중에 1명은 공사해야 됩니다. 자, 그죠? 3분의 1 이상은 공사해야 되고 다음에 중개사무소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줘야 되고 결격에 단 1인이라도 해당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됐죠? 자, 이 정도.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을 확인을 다 해봤고요.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사업상 제10조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그러면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죠. 피성년 후기행입니다. 결격이죠. 당연히. 그래서 피성년 후기행 결격이고 피한정 피성년 후기행이 결격. 그러나 피특정 후기행위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죠? 피특정 후기행위는 결격이 아니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가 됐던 법정 동의를 받았던 무조건 결격이죠. 3번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 특별 사면되어 2년이 경과된 자. 자, 이거는 이제 요즘 잘 안 내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사면은 잘 안 내고는 있지만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은 이거는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 받으면 3년이 경과돼야 되죠.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된 자는 아직 결격입니다. 그럼 특별 사면은 그냥 3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고요. 가석방 한 번쯤 참고합니다. 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죠. 없던 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감만 잡아두세요. 그럼 4번입니다. 임원 중에 1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자는 결격이죠. 그러니까 이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다. 그럼 이 주식회사는 결격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되고. 다음 5번입니다. 형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죠.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럼 위법이냐 타법이냐 꼭 따져야 되죠? 그러면 형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닙니다. 공인인증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그것도 자신의 행위로 받아야 돼요. 양벌 기준에 의한 벌금은 결격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5번. 여러분들이 꼭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번 문제로 가죠. 자, 이 6번 문제는 일단 결격 사유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시 한번 결격 사유를 이제 풀어쓰는 문제 유형으로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결격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쓰는 문제 유형,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 번쯤 짚어보는데 이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거예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도로교통법에 위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개설등록이 취소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자, 제가 묻고 싶었던 지문이 1번 지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이 결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거나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되어 등록이 취소됐다. 그럼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아예 결격이 아니에요. 아예 결격이 아닙니다.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아닙니까?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 파산, 복권 될 때까지 계속 결격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시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틀렸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아니죠.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으니까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집행유예 받으면 무조건 결격이죠. 근데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면 2년 플러스 다시 2년이죠.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에요. 그럼 이자는 4년이 결격이 되는 거지 등록 취소 3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4년간 결격이에요.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되면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었으니까 똑같이 집행유예 2년 받아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 요거 4년이 결격 기간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유예 2년에 다시 2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4년, 선고일로부터 4년이 결격입니다.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정답입니다. 한 번쯤 기억해 두시고. 자, 2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공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죠.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 이 자는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죠. 이건 알고 있어요. 처분 당시가 아니다. 이걸 한 번쯤 기억하시고. 3번 소공사가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도 한다. 맞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이 결격이요. 자격 정지를 받으면 정지 기간 중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나 자격 취소하면 결격이에요. 맞습니다. 4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죠. 맞습니다. 해당합니다.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하는 진행하는 거죠. 다음 5번입니다. 기업공사인 법인이 그 임원사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기억하고 있죠? 임원사원의 결격을 2개월 내 해소 안 했다. 그럼 이거는 필취예요. 근데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업정이죠. 그죠? 예, 그걸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결격사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 갈까요? 결격사유인데 제한능자 3명 결격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의 결격이고 여기선 주의할 점이 피특정 후에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파산 선고받고 복권 내지 않은 자. 그럼 개인 회생 절차 중인 자는 결격이 아니고 복권을 받으면 얘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형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다, 면제됐다. 3년 결격입니다. 시험은 주로 이걸 물어보는데 만약에 만기석방,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사면을 물어보면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었고 특별사면 받은 자는 3년이 결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사면 받은 자는 즉시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 결격이 됐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 3년 플러스 2년,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집행유예는 결격인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그죠? 그러면 이게 징역이나 금고나 집행유예는 법을 불문합니다. 법을 따지지 않는다. 그죠? 법 불문 결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금형에 대해서는 이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이죠, 이것도. 그죠? 이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3년 동안 결격이고 양벌 규정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이제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법상의 범죄와 우리 법상의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데 이때는 우리 법 위반 벌금이 얼마인지 분리선고하라는 얘기예요. 결격 여부를 조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벌금 특히 주의해 주시고 이 법 위반해야 된다. 그것도 300 이상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 5명이 있죠. 그래서 자격 취소받았어요. 3년 결격이죠. 이 자는 3년 동안 시험 응시도 못합니다. 근데 시험 부정의 유자는 응시는 5년 동안 못하지만 결격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죠. 부정의 유자는.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를 받은 자는 자격 정지 중 결격이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받았어요. 3년 결격이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등록 취소 받은 원칙 3년 결격인데, 자,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이걸로 등록 취소하면 아예 결격이 아니고요.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이거는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폐업 전 위법 행위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3년에서 폐업 기간 빼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그거 아닙니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고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재등록 개국은 폐업 전 개국의 질을 승계하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 신고 전에 이중 소속을 했었다. 여기서 그리고 이거 1년을 쉬고 재등록을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것을 위반을 이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자는 3년에서 요 폐업 기간을 공제해주죠. 1년을 빼줘요. 그러니까 이자는 2년만 딱 결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폐업 전 위법 행위로 등록 취소 시는 3년에서
요 폐업기간, 요게 폐업기간이죠. 요거를 공제해준 기간이 결격이에요. 됐습니까? 한 번쯤 기억만 살려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했어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다음 이제 업무정지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라고 했습니다. 처분 당시가 아니다. 그죠? 이때 사원 임원이 정기기간 중 결격이었고, 자,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는 법인, 임원의 사원으로 있어요. 임원 사원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은 결격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이제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럼 7번 문제 볼까요? 법인의 분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건 분사함수에 대한 내용,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설치 요건, 설치 절차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린 것은 그랬어요. 갑군의 주된 사함수를 둔 경우는 갑군의 분사함수를 둘 수 없다. 그죠? 주된 사함수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둘 수 있죠. 그러니까 갑군에는 분사함수 둘 수 없어요. 맞고. 2번입니다. 분사함수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맞죠? 이전 후 분사함수 소재지 관할 등과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아시죠? 분사함수 소재지가 아니고 누구한테? 주된 사무소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서 한다. 이때는 종전에 신고 확인서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신고 확인서 첨부합니다. 등록증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첨부해야 되죠. 등사. 등록증이 아니고는 신고 확인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질문 틀렸네요. 그럼 정답이 됐습니다. 3번. 분사함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죠. 이게 키워드, 체크포인트죠. 등록할 수 있다. 다음 4번.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 이거 꼭 한 문장으로 읽자고 그랬죠? 이게 특수법인. 여기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사가 아니어도 될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5번입니다. 동일 시군구에는 분사함수를 2개 이상 둘 수 없다. 살짝 장난을 쳤는데 한 개수를 초과해 둘 수 없죠. 그러니까 2개 이상 둘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수만 둬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 둘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나머지 그런 분사함수 여기서 빠진 내용이 우리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야 되는데 특수법인은 제외한다고 했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와야 되죠?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그죠? 알고 있고 분사함수 확보 미리 해놔야 되죠.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들어가고요. 그죠? 그럼 분사함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받았죠. 그럼 신고 확인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요 신고 확인서 나갔으면 이제 분사함소 소지 등록과청에 통보해 주게 돼 있죠. 그리고 협회에다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분사함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아주 잘 냈던 건데 33회 때 출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꼭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소 이전. 1번 법제 7630호로 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이죠. 중개인도 자신의 업무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중개인이 만약에 경기도 광명시에 사무소가 있다. 그럼 광명시에 사무소가 있으면 이분의 업무지역은 경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업무지역 외지역 서울로 이전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2번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개공은 다른 개공에 이전 신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고. 3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자는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기재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된다. 맞죠? 등사를 첨부한다. 원칙. 그죠? 다만 이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는 거지 등록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자, 4번 갑니다. 서류의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등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첩시 송부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 송부.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한 번쯤 기억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 질문이 나갔고요. 그럼 5번입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다.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틀렸죠?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기업 외로 옮겼으니까. 관할기업 내로 이전한 경우, 분사함소가 이전한 경우는 변경 기재 교부가 돼요. 하지만 관할기업 외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 드려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한다는 점, 관할기업 외로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는 점, 분사함소는 주된 사무소에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신고 위반은 백과.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그럼 5번이었죠?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응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종합에 관한 내용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중개사무소에 대한 광고하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광고에 명시해야 된다. 그럼 우리 광고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명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성명, 소연 등이다. 그래서 등록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명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번호예요. 자, 그래서 맞고요. 니은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소속공사의 공사액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우리 게시가 뜨게 되면 자격증과 등록증 원본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본은 아닙니다.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디귿입니다. 휴업신고한 자는 그 사무소의 간판을 지첩 철거해야 된다. 자, 휴업신고예요. 휴업했을 때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폐업을 했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했을 때, 그 다음에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이제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하게 돼 있고요. 리을입니다.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자, 사무소 명칭이에요. 공인인증사 사무소란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럼 공인인증사인 개국인일지라도 부동산 중개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틀렸죠. 예, 그래서 부동산 중개를 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틀렸어요. 지문도. 그럼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확인하는데 이거 틀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틀린 거 니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았죠. 그래서 거꾸로가 다행히 없었어요. 이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표시광고를 한번 해볼까요? 표시광고 역시 이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 건축물을 광고합니다. 표시광고 시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할 때 공통사항이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해야 돼요. 그죠?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해 준다. 그래서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등록.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그죠? 광고 나갈 때 언제나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때는 종가면 거소. 기억나세요? 종류, 가격, 면적, 그 다음에 거래 형태, 그 다음에 물건의 소재지. 이거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건물이었다.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면 총,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총 사용 가능. 맞죠? 건물의 방향,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그죠? 방방 개수와, 그 다음에 주차 대수 나가야 되죠.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나가야 됩니다.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그랬거든요. 그럼 욕실의 개수 나가야 되고요. 보조원에 오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명시하면 안 되죠. 보조원을 명시해버리면 100만 원 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주차 대수, 방향, 사용 승인일 나가야 되죠. 사용 승인일은 준공일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이제 2번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서비스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성, 명, 소, 연 등을 이제 명시를 해주고요. 보조원은 명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은
중상물의 종류, 가격, 면적, 그 다음에 거래 형태, 물건의 소재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들 정착물이라면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됐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가죠. 중개법인이 중개업의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몇 개인가? 자, 겸업이죠? 그래서 겸업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수행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관상, 차분, 경의로 암기했어요. 그럼 이거 관상, 차분, 경의를 이제 연습장에 써갖고 꼭 연습을 해달라고 그랬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관리대행이에요. 그럼 대행자가 등장했다. 그럼 분양대행이든 관리대행이든 이건 주상만 된다. 그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분양대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되는 거죠. 그래 불가하고 다음에 주택용지 분양대행을 했는데 살짝 장난을 쳤죠. 주택용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토지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대행은 되는데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고요. 니은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그러면 중개업 경영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개공이 나와야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고 도배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반드시 알선이 나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불가고요. 다음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업입니다. 그럼 공매대상 부동산 입찰신청 대리는 할 수 있죠. 법인. 그래서 공인중개사 개공도 할 수 있고 다만 중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뿐이었어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한 개였어요. 다행히 한 개가 1번에 있네요. 자, 그래서 경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관상, 차분, 경의로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빠진 게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상담, 상담이 나오면 부동산이 나와야 된다. 직접 개발업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의무적 등록 취소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고용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소속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용인 중에 이제 소공사학과 물어봤는데 고용인이었습니다. 키워드는. 그럼 1번 소공사에 고용신고받은 등록하청은 당해 소속공사에 공인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발급을 확인 요청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공사 보조원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4번 첨부하잖아요. 다만 이제 고용인이 외국인이었다. 그럼 결격 미 해당서를 첨부하게 되죠. 그다음에 소공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보조원은 직무교육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확인 요청합니다. 2번 소공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자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이거는 신고 위반이지만 안 하면 업정이라고 그랬죠. 그 밖에 이 법 위반으로. 그럼 3번입니다.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하는 기업공사는 그 소공사에 인장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죠. 그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3번 질문 틀렸어요. 소공사의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을 등록할 수 있죠. 업무개 시험까지만 하면 되죠. 그게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자예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이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공사죠. 맞습니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고 5번입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소속공사는 해당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서명 및 날인이다. 중개행위했으니까 소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정도 소공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개정됐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조원 수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소공사와 개공을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 고용할 수 없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드시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